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하기엔 짧지만 한 사람의 습관과 말투가 내 삶의 일부로 완전히 녹아들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내 아내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변호사다. 철저한 성격 탓에 집안은 늘 모델하우스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의 깔끔함을 그녀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옅은 향수 냄새와 정갈하게 놓인 슬리퍼는 나에게 안식 그 자체였다. 우리의 일상은 평온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그녀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의 하루 루틴이었다. 물론 바쁜 로펌 업무 탓에 야근이 잦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귀가 후에는 늘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 성실함과 다정함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적어도 그날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식탁에서 마주 앉은 그녀의 시선이 조금씩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는 퇴근 후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제잘거리던 그녀였지만 요즘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침묵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라고 물어도 그녀는 늘 똑같지 뭐 너무 피곤하다라는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차단하곤 했다. 나는 그것이 단지 그녀의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 치부했다. 나 역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직장 생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저 남편으로서 그녀의 힘듦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가끔은 그녀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했다.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핸드폰을 엎어두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핸드폰을 챙겨가는 습관. 예전에는 거실 탁자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던 물건이었는데 어느샌가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신체 부위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신뢰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리 없다고. 그녀는 그저 직업 특성상 보안이 중요한 문건을 다루느라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집안은 평소처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아내는 오늘따라 조금 더 일찍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평소와 다름없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벌써 왔어?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평소라면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 그녀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나는 잠시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나는 내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들었다. 철컥. 서재 문을 잠그는 소리였다. 평소에는 절대 문을 잠그지 않던 사람이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단호하게. 나는 거실 바닥에 굳은 채 서서 닫힌 서재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갑자기 저 문을 잠그는 걸까? 나는 문고리에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현관까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서재 문 앞에 바짝 다가갔다.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짜여진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늘 완벽하고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태엽에 작은 이물질이 끼어든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칼같이 퇴근해서 저녁상을 차려주던 아내가 갑자기 업무가 밀렸다는 핑계를 대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진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로펌이라는 곳이 워낙 바쁜 곳이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넘어가자 불길한 예감은 서서히 내 마음속에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묘하게 들떠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피곤한 기색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도 야근이야? 도대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은 건데?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응, 이번에 대형 소송건이 터져서 다들 정신이 없어. 팀 전체가 야근이야. 나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할 때면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말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애써 불안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우리가 쌓아온 5년이라는 세월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가장 이상했던 건 그녀의 휴대전화였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아내의 몸 일부처럼 항상 그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올 때도 휴대전화는 항상 그녀의 손에 쥐어 있거나 파우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샤워하러 들어갈 때면 욕실 안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결국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한숨을 삼켰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만드는 걸까? 오늘도 아내는 여느 때처럼 밤늦게 돌아왔다. 코끝에 스치는 희미한 샴푸 향조차 평소와는 묘하게 다른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았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는 그녀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왜 오늘따라 그녀가 마치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걸까? 많이 피곤해? 오늘은 좀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내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먼저 씻고 나올 테니까 먼저 자. 내일도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에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도저히 이 불길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를 죽이고 안방을 나와 평소 아내가 업무를 본다며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서재문 앞에 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이 행동 하나로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서재 안은 평소 아내가 풍기던 은은한 비누향이 아닌 아주 낯설고 강렬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고급 시가와 묵직한 샌다루드, 그리고 알싸한 스파이시함이 뒤섞인 듯한 남자의 향수 냄새였다. 코를 찌르는 그 이질적인 냄새에 현기증이 일었다. 이곳에 절대 남자가 올 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더듬었다. 아내의 빈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새벽 2시. 거실을 채우는 건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와 내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한 아내이자 유능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던 그녀.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우리 집은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야근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었다. 그녀가 늘 작업을 한다던 그 책상, 그곳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났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닌 낯설고 무거운 남자의 스킨향 같은 것이 미세하게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익숙한 서류들, 차곡차곡 정리된 펜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펜꽂이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안에는 검은색 볼펜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낯선 물건이 하나 끼어 있었다. 진한 네이비 컬러의 금장 장식이 화려한 고급 만년필이었다. 손에 쥐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내가 이런 취향이었던가? 결코 아니었다. 잉크의 잔량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만년필 촉에는 아주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사용했던 흔적 혹은 누군가 아내의 책상에 남기고 간 전리품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번 프로젝트 많이 바빠? 오늘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에게 무심코 물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지만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다들 예민해져 있어. 새로 들어온 대형 소송건 때문에 주말까지 반납해야 할 판이야. 그녀는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곧장 샤워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그녀의 직장 동료이자 나의 후배였던 그자를 떠올렸다. 몇 번인가 우리 집에 초대해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사람. 최근 아내의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그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아내가 늘 말하던 대형 소송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컴퓨터 전원을 켜려다 멈칫했다. 아내는 비밀번호를 철저히 바꾸는 사람이었다. 나는 대신 서재 구석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살폈다. 평소라면 아내가 이미 비웠을 터였지만 오늘따라 웬일인지 쓰레기통 안이 종이 뭉치들로 가득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내용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구겨진 메모지, 찢어진 결제 서류들. 그 사이에서 나는 무심코 내 손에 닿은 딱딱하고 매끄러운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호텔 영수증이었다. 단순히 숙박을 했다는 증빙이 아니었다. 호텔 더 클래식 체크인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내가 분명 아내를 마중 나가기 위해 그녀의 회사 앞 카페에서 3시간을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었다. 야근이라며 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녀는 바로 그 시각에 도시 반대편의 호텔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영수증 하단에는 2명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내의 이름 그리고 내 후배의 이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의 믿음이 그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서재는 평소처럼 정갈했다. 하지만 그 정갈함이 오늘은 어쩐지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지난주에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던 날의 기록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녀가 말한 야근의 흔적은 그곳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 시간 그녀의 법인카드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근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결제되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짓말이었다. 5년을 함께한 시간,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향수 냄새,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번 내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정체불명의 비싼 만년필. 모든 퍼즐이 기괴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지나치게 건조했다. 나는 다시 한번 호텔의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분명 그녀가 나에게 팀회식 중이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라고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밤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정하게 가짜 사랑을 속삭이며 그 등 뒤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현실이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활자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인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내 옆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내 넥타이를 골라주던 그 여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완벽했다. 연기조차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썩어버린 진실을 마주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서재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녀가 아끼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다. 어차피 오늘 밤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따져 물을 작정이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노트북이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며 환한 빛을 뿜어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 있었고 발신자 이름은 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메시지의 내용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오갈 법한 대화가 아니었다. 오늘 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 당신 아내로서의 연기는 이제 거의 끝물인 거 알지? 우리 계획대로 하자. 내일 밤 다시 호텔로 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팀장님이라니 매주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캠핑까지 함께 갔던 그 사람이었다. 내가 형처럼 따르던 그 남자가 내 아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강타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 후에 고단함을 잊게 해줄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음식들이 왠지 모르게 비릿하게 느껴졌다. 호텔에서 나오던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도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어. 요즘 프로젝트가 정말 바쁜가 봐. 나는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최대한 무심한 듯 물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밥을 오물거리며 대답했다. 말도 마. 요즘 부장님이 갑자기 업무 지시를 늘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팀 사람 부족한 거. 거짓말.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그렇구나. 근데 아까 낮에 회사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연락해볼까 했는데 일하는 중일 것 같아서 그냥 왔거든. 혹시 점심에는 짬이 좀 났어?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아내의 젓가락이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내 평소의 완벽한 아내 모드로 돌아와 웃어 보였다. 점심? 글쎄 아마 회의하느라 정신없었을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캐물어? 그녀의 목소리가 서서히 낮아졌다. 서운함과 불쾌함이 뒤섞인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나는 당황한 척하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공격의 칼날을 꺼내들고 있었다. 당신 요즘 나에 대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취조하듯이 묻잖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알면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니 이건 궁금한 수준이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부족함이 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당신이 이렇게 나를 옥죄고 감시하려 들 때마다 정말 숨이 막혀. 차라리 직장을 그만둘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아내는 눈가에 눈물을 맺힌 채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는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5년 동안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합리적이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낯선 존재였다. 죄책감에 휩싸여야 할 사람은 그녀인데
왜 내가 지금 사과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봤자 그녀의 연기에 말려들어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 봐. 다신 안 그럴게. 겨우 짜낸 사과에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가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재로 향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저 노트북으로 대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노트북을 열고 숨겨진 메신저 기록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아내가 잠든 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태블릿 PC를 켰다. 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연기, 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아내는 평소처럼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었으니까. 그 숫자가 오늘따라 더없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메신저 앱을 켰다. 대화 상대 목록 최상단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대화창이 하나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갈 때마다 나의 세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단순히 외도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회식 장소를 핑계로 호텔을 잡는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대화의 상대방은 김대리였다. 김대리라니, 우리 팀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내가 회사 생활의 고충을 가장 많이 털어놓던 그 친구. 심지어 아내와 내가 처음 만났던 기념일에도 그를 데리고 나가서 셋이서 술을 마셨던 적이 있다. 형님, 형수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시는 거 진짜 부러워요. 라며 웃던 그의 얼굴이 생생하게 뇌리를 스쳤다. 그는 내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의 아내를 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시지 창을 위로 올릴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다. 아내가 늦은 밤까지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안심시킬 때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오늘 남편이 준 선물이라면서 이거 차고 나갈게. 라며 아내가 내가 선물했던 목걸이를 찍어보낸 사진 아래로 김대리는 그거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차니까 예쁘네라며 능청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내 일상 전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유의였던 셈이다. 내가 아내를 위해 준비했던 정성, 그리고 회사에서 김대리에게 베풀었던 배려와 신뢰가 전부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돌아왔다. 등 뒤가 서늘해졌다. 그들은 공적인 업무를 핑계로 메신저를 주고받았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사무적인 관계를 연기했다. 나만 몰랐다. 나만 바보처럼 그들의 완벽한 연극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 마치 내 인내심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태블릿 속의 글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다. 우리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할 거 있는데 오늘 밤에 잠깐 볼까라는 김대리의 메시지는 그저 업무 미팅을 빙자한 노골적인 유혹이었고 아내는 거기에 응. 자기는 늘 나를 설레게 해야 라고 답하며 화답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나를 보며 웃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회사에서 김대리를 챙겨주며 그를 칭찬할 때 그들은 뒤에서 서로의 손을 잡으며 웃음을 참았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태블릿을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도려나가는 듯한 고통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때 여전히 켜져 있던 화면 위로 새로운 알림창이 팝업처럼 떠올랐다. 김대리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에 남편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 그런 인간한테 묶여 사는 것도 이제 지겹지 않아? 우리가 진짜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놈의 태도는 대놓고 오만해졌다. 평소라면 업무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예의를 차리던 김대리가 이제는 내 앞을 지날 때마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마치 내가 알아도 어쩔 거냐는 식의 명백한 조롱이었다. 사무실에서의 압박은 교묘하면서도 집요했다. 내가 주도하고 있던 핵심 프로젝트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갑자기 제한되었고 회의 중에는 김대리가 보란듯이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논리를 비틀어 망신을 주려 했다. 팀장님조차 그가 내민 자료가 훨씬 세련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리는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주인공 씨, 요즘 업무 집중 못하는 것 같던데?
무리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다 본인을 위한 충고인데. 그 말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회사에서 입지를 잃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았다. 집이라고 상황이 나올 리 없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혼 서류를 은근슬쩍 내밀거나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헤어질 사람처럼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쌓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그저 실수로 치부했다. 당신 사람 피 말리는 거 즐겨?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나도 더 이상 당신 의처증 받아주기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내 심장을 더 강하게 짓눌렀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대놓고 보여주었다. 내 일상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저녁이었다. 회사에서의 굴욕과 아내의 차가운 냉대 속에서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 악몽이 언제 끝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지옥 속에 있는지 자문할 뿐이었다. 밖은 벌써 캄캄했고 아내는 안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 인터폰이 울렸다. 늦은 밤 올 사람이 없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화면 속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김대리였다. 그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집에 마시러 온 사람처럼 빙긋 웃고 있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 깜짝이야. 주인공 씨, 퇴근이 너무 빨라서 좀 기다렸네. 그는 화면 속에서 나를 향해 아주 느릿하게, 그러나 아주 위협적으로 웃었다. 아내분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길래 위로도 좀 해드릴 겸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안 열어주실 건가요? 도어락이 열리는 삑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김 대리는 내 집 현관문 밖에서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 맞다. 오늘 프로젝트 건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아주 긴 밤이 되겠네요. 그쵸?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퇴근길 나는 아내에게 중요한 손님이 올 거니 일찍 들어오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내 직장 동료, 아니 이제는 내 삶을 파괴하려는 내 원수였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내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오히려 나를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 취급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직장 동료까지 불러서 이런 무례한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뭔데? 아내는 벌써부터 눈시울을 붉히며 기가 막힌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동료는 삐딱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야,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업무적으로 바쁜 와중에 불러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은밀한 대화들이 담긴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성을 찾으려 애썼다. 이게 무례한 자리라고? 그럼 너희들이 그동안 등 뒤에서 저지른 일들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지?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하기보다 본능적으로 공격 태세를 갖췄다. 동료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흥신소라도 썼냐? 너 정말 소름 끼친다. 아내를 스토킹하고 동료 뒤를 캐고 다녀? 너 이런 인간이었어? 사람들이 알면 참 좋아하겠다,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조롱으로 가득했다. 아내는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잖아. 너처럼 의처증 심한 사람 밑에서 내가 어떻게 숨쉬고 살았는지 알아? 이게 증거라고? 이런 걸로 날 올감해서 이혼하고 재산 다 가져가려는 속셈이지? 그들의 뻔뻔한 연기는 완벽했다.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들의 화법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내가 소중히 지켜왔던 5년의 결혼 생활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의 추악한 이면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아내는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변호사 불러서 이 집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정리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평범한 회사원인 너랑 촉망받는 우리 둘 중 누가 더 정상적으로 보이겠어?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너희들의 방식이 이거라면 나 역시 똑같이 갚아주겠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일었다.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회사 본부장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포함된 단체 메신저 창이 떠올랐다. 내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 멈춰 있었다. 이것을 누르는 순간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박살나겠지만 동시에 이들의 가면도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 추악한 진실을 이 거실 안에서만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밖으로 꺼내어 이들과 함께 파멸할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송 버튼을 노려보았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을 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어제 저녁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아내는 안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흐느끼는 척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동료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다 결국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서버렸다. 나는 그들의 추잡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평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밤새 뒤척이며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차분히 서랍 속에서 그동안 하나둘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다. 카드 내역서, 호텔 예약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촬영해둔 사진과 녹취록들. 이 모든 것이 지난 5년간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들의 기만극 속에서 광대 노릇을 해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차갑고 확실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들이 탐욕스럽게 노리던 모든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까지 받아낼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삶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옥죄어줄 차례였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아내는 내가 진짜로 떠날 줄은 몰랐는지 서류를 건네는 내 손을 붙잡으며 마지막까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건 오해였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는 소음조차 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쌓아올린 그 가짜 성은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회사 사표도 이미 제출했다.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작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내 핸드폰을 훔쳐보는 사람도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도 없는 이 완벽한 고독이 나에게는 최고의 안식처였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적어도 썩어버린 부위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나는 가끔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본다.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마 여전히 서로의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겠지. 나의 복수는 그들이 파멸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없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가장 얼룩진 부분을 깨끗하게 지워내고 나는 이제 막 하얀 도화지를 펼쳤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나를 배신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임을. 이제 내 삶에는 독소 같은 사람들은 없다. 오직 나 자신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만이 남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질문을 던져본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모든 것을 법적, 사회적 수단으로 동원해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존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거해버리고 차갑고도 고요한 복수를 선택하겠는가? 과연 당신이라면 그 지독한 배신 뒤에 어떤 결말을 준비할 것인가?